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부슐랭입니다. 이번 영상은 강사엑스 슐랭 8탄인데요. 이번에 모신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국어 김동욱 선생님입니다. 김동욱 선생님은 제가 수능을 봤던 2009년, 10년 이때도 수능 국어의 정점이셨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정점을 유지하고 계신 선생님인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가장 국어를 국어답게 가르쳐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 국어의 어떤 본질 그리고 정석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우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만나봤을 때 진짜 따뜻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제 김동욱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과찬을 많이 하시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선생님과 함께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번 1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어 공부법을 지금부터 저희가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독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독서 영역에서 선생님의 이 가르침을 이제 누구는 반응하며 읽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선생님의 그 반응하며 읽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설명하면 되게 장황할 수도 있고 길 수 있고 추상적일 수 있어서 제가 두 지문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길지는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일단 첫 번째 지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한 2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20초 지문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남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시작해 보세요. 자, 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수술랭님? 네. 님께서는 뭐가 머릿속에 남으시죠?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단어들도 생각나고, 결국에는 예술의 본질 이런 것도 예술의 본질. 좋습니다. 예, 예술의 본질에 대한 글이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셨다면 독해를 잘 하신 거죠. 그죠? 훌륭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어떤 학생은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라는 학생도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죠. 네. 어떤 학생은 선생님 예술에 관한 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고요. 예, 금방처럼 이제 어떤 학생은 슐랭님처럼 예술의 본질에 관한 글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건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읽었으면 제가 요구하는 건요, 이게 과한 욕심일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베토벤의 교향곡이나 발레 백조의 호수 같은 것이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대답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이것들 모두를 예술작품으로 특징 짓는 속성, 곧 예술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무엇이 될까라고 필자가 지금 우리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글은 예술의 본질에 대한 글이군, 이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그러게 예술의 본질이 과연 뭘까? 라고 함께 고민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이 글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죠.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집중력이라는 건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고요. 호기심을 가져야 집중이 잘 된다. 여러분도 게임하실 때 집중 잘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있어야, 재미가 있어야 집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일단 글 읽는 태도가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저희 주장입니다. 자, 한 지문만 더 읽어보죠. 짧게 갈게요. 자, 그 다음 지문인데 일단 첫 번째 문단 요것도 띄워주실래요? 역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번 읽어보셔 주시죠.
네, 되셨나요? 네. 또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 네. 여쭤볼 사람이 없으니까. 네. 자, 네. 첫 번째 문단 읽으셨죠? 네네. 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먼저 뭐 중합이라든지 뭐 고분자 화합물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정의들 얘기를 네. 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의 공정에서였던 문제점들, 그걸 각각 온실가스 배출과 그리고 또 독성 발현 뭐 이렇게. 역시 국어를 잘하시는군요. 자, 예. 역시 좋습니다. 근데 이 지문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단위 분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량이 큰 화합물이 되는 것을 중합이라고 하고, 인데 간혹은 이게 낯선 단어들일 수 있어요.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합이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괜찮으니까 한 번 더 읽으세요. 여러분 머리가 납득할 때까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단위 분자라는 게 있겠죠. 단위 분자들이 결합해서 분자량이 큰 화합물이 되는 것을 중합이라고 하는데 그럼 중합 그런 거구나. 중합에 동그라미 한번 쳐놓고 중합을 통해 분자량이 1만 이상이 된 화합물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럼 고분자 화합물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죠? 이런 건 그냥 동그라미 치면서 그렇구나라고 고개 끄덕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틸렌이 단위체, 즉 단위 분자인 폴리에틸렌과 같은 플라스틱이 대표적인 고분자 화합물이다. 문장이 조금 한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폴리에틸렌과 같은 플라스틱은 그러면 고분자 화합물이죠. 그리고 폴리에틸렌을 이루는 단위 분자가 뭐라는 거예요? 에틸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틸렌들이 모여서 글자 그대로 폴리에틸렌이 될 것이고, 폴리에틸렌이 결국은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화합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플라스틱은 주로 석유 정제 공정을 통해 단위체, 그럼 여기서 단위체는 에틸렌이잖아요. 에틸렌을 얻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된다. 또한 폐기 후 분해되지 않아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면 독성을 발현한다. 이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조금 들었던 얘기, 미세 플라스틱. 자, 그럼 봐. 첫 번째 문단에서 마지막 두 문장 말이에요. 마지막 두 문장. 이 문장을 필자가 왜 썼을까를 읽으면서 생각하세요. 슐랭님. 왜 썼을까요? 뭔가 문제 제기를 막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자, 그 정도가 이 기존 플라스틱의 문제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로 눈을 살짝만 돌려주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앞에 나온 기존의 플라스틱의 두 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해결해 주겠구나. 그런 식으로 글이 전개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읽어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예측하면서 반응하면서 집중하면서 읽으면 필자가 이제 너 이런 얘기 하겠네. 그래서 이런 얘기 했구나. 단순하게 내용만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네. 라고 읽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반응하며 읽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에 요약을 하면 그거네요. 이제 아까 전 예술의 본질에 대한 글이겠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술의 본질이 뭘까라면서 필자와 호흡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읽는 것. 적극적으로 읽어라. 이게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집중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지문을 읽으면서 필자가 왜 이렇게 글을 썼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렇게 그렇죠. 호흡하는 거네요. 호흡하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해는 일단 되어야 그 다음에 그런 게 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되기는 만무하니까 이해하면서 고개 끄덕여가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반응하는 게 어떤 학생들은 또 뭐 이렇게 선생님이 원하는 반응 지점이 아닌 막 다른 지점에서 반응을 할 수 있고 뭐 누구는 선생님과 또 같은 지점에 반응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지점이 뭔가 딱딱딱 정형화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거는 맞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읽는 어떤 독해력
이나 아니면 뭐 글을 많이 읽어본 경험 여기에 따라서 실제로 반응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국어에서 제일 성적을 잘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그걸 잘 조율해 나가는 과정. 그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마 제일 좋은 국어 과외 선생님이라면 아마 함께 그렇게 고민하면서 글을 읽어나가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 선생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반응의 위치가 처음엔 다를 수 있어도 수업을 통해서 그 싱크로율이 맞춰진다. 그럼요. 선생님과 네. 같은 지점에 결국에 반응하게 된다. 네. 이게 답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이제 앞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반응 있잖아요. 이게 쉬운 지문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잘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수능 국어가 어려워지면서 네. 이제 재작년 이제 수능에서 뭐 해겔의 변증법 지문이라든지 네. 아니면 작년 이제 6평에서 비타민 K 지문 같은 네. 이렇게 글이 추상적으로 쓰여 있거나 네. 혹은 정보량이 많거나 이런 지문에서는 반응이 잘 안 되는데 네. 이렇게 고난도 지문에서도 반응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추상적이거나 정보량이 많으면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추상적인 지문 같으면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걸 녹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거나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서 아, 이 말이 결국 이런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라도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놓고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량이 많다. 맞죠. 정보량이 많으면 힘듭니다. 정보량이 많은 건요. 저도 나름대로 정리는 해요. 뭐 지문 오른쪽에 정리를 하든가 정리를 하는데 특히 그 재작년이죠. 비타민 K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보량이 많긴 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어때요? 아는 얘기죠? 그러면 고개 끄덕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혈액인데 출혈이 생기면 이게 응고가 돼서 막아야 되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자, 보통 이 문장에서 일단 위협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 물론 생명과학 이런 걸 선택한 학생들이야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낯선 단어잖아요. 저한테도 이건 낯설거든요. 국어 선생님 당연히 낯설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섬유소 단백질에 밑줄 꺼놓고 피브린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그게 형성된 게 섬유소 그물이야. 그 다음 혈소판이 응집된 게 혈소판 마개야. 요 두 가지가 뭉쳐서 혈병이란 덩어리가 혈액응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그죠? 이렇게 그냥 이건 오른쪽에 굳이 적지 않아도 간단하게 정리해 둘 수 있는 문장이죠. 자, 밑줄을 만으로. 그 다음 구절 보시죠. 혈액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 혈관 속에서도 혈액응고가 일어나는구나.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에 혈관 속에 말이에요.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이 침착되고 그러면 자 피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혈관 내가 좁아지겠죠. 그러면 혈류, 피의 흐름이 대단히 늦어질 거 아니에요.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됐어요? 혈관이 막히는 그런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고요. 이러한 혈액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런. 그러면 결국 이 지문은 주인공이 누구죠? 비타민 K잖아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원활한 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두 문장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문장에 대한 부연 문장들이 그 다음 문단에 나오겠죠. 근데 비타민 K 지문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두 번째 문단 때문이에요.
두 번째 문단이 가히 정보량이 폭력 수준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지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한 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집중하셔서. 역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번 읽어보셔 주시죠. 자, 되셨습니까? 이걸 수능장에서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읽으면요. 나가고 싶어요. 펜 던지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요걸 어떻게 잘 소화해낼 것이냐. 근데 그게 펜 던지고 싶은 심리가 뭐 때문이냐면 카르복시라, 글루탐산, 감마 카르복실시, 글루탐산 이런 걸 다 기억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이건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죠. 문제 나오면 돌아가면 됩니다. 단 이게 어느 맥락에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나왔느냐 정도만 머릿속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독해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측한 대로죠.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그죠? 첫 번째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이 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그러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구나. 인데 왜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거 비타민 K는 지용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다. 일단 혈액 응고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자 무서운 단어가 나왔죠? 연쇄 반응이에요. 그러면 순서가 한 가지가 아닐 거예요. 쭉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리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먼저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돼요.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되고 이후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된대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정 부담스러우면 왼쪽에 프로트롬, 트롬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쌤도 그렇게 정리해요. 그죠? 자,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그 트롬빈이 역시 연쇄 반응이죠.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물어봅시다, 여러분. 피브린 어떻게 낯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요구했던 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브린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브린이 위에 첫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혈액 응고의 그 다음 과정을 이미 첫 번째 문단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소화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끌어와서 혈액 응고의 연쇄 반응을 다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나온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고민해야죠. 아니 지금 주인공이 누구야? 비타민 K잖아요. 비타민 K가 어떻게 혈액 응고에 기여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겠죠.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 세포에서 합성되는데 이들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비타민 K는 이런 혈액 응고 인자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근데 활성화가 뭐냐? 물어봐야죠. 대답할 겁니다. 활성화는 조금 지루하신가요? 집중해 주세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카르복실화의 동그라미처럼 돼요. 어쨌든 활성화되려면 칼슘 이온과 결합돼야 되는데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실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걸 말한다. 이게 그럼 뭐다? 카르복실화다. 그죠? 이걸 일일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게 카르복실화구나.
이게 그럼 활성화구나. 자,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한다. 정보가 많긴 많죠. 근데 어쩌겠어. 이걸 다 정리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정리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해 놓는 게 문제풀이 과정이 되게 빨라져서 훨씬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리해 놓으면 아, 나중에 이게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풀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정리하세요. 정보량이 많은 건. 이것도 이렇게 많이 연습해 보면 정리하는 속도도 나름대로 빨라져요. 저한테도 별다른 대단한 수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이 고난도 지문을 읽는 거는, 그러니까 수상적으로 쓰인 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맞아요. 글을 녹여가면서 네, 읽는 게 필요하고, 정보량이 많은 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이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해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뭐 이렇게 저는 네, 들려요. 근데 특히나 그 흐름을 읽어 나가면서 정리를 해야죠. 요 과정이 일단 연쇄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일단 먼저고, 그 다음에 비타민 K는 여기에서 어디에 작용하느냐라는 큰 줄기는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결국에는 정보량 많은 글은 그러면 어떤 큰 줄기를 잡고 읽는 네,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이 첫 문단에서 선생님이 피부린을 이렇게 이 문단 내용과 연결시켰잖아요. 네. 이게 실전에서 하기 너무 힘든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실전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식의 연결시켜서 읽어야만 답이 나온 문제들이 간혹 이제 평가원에 출제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첫 번째 문단에 피부린에 절실했느냐가 네네. 실제로 연결하는데 영향을 미치겠죠. 네. 피부린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절실하게 받느냐. 근데 두 번째 문단은 피부린이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될 텐데 연습도 필요하고 얼마나 또 절실하게 읽느냐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겠죠. 결국에는 이게 뭐 많은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게 피부린에 이렇게 반응을 하려면 진짜 글에 엄청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가 어려워요. 집중력이 정말 필요한 과목이죠. 선생님,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학생들이 특정 제재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누구는 기술 지문을 도저히 어려워서 못 읽겠다. 누구는 경제 지문이 어렵다. 이런데 이렇게 각 제재별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그 제재를 많이 읽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예를 들어서 문과 학생이면 기술 지문이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경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경제 지문을 읽어야 되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한데,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특정 분야는 이건 나하고 좀 싫어라는 것들도 생겨요, 당연히. 근데 그런 것일수록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다뤄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저는 딱히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러면 제재별 공부법에서 두 가지 저는 추가적으로 질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는 특정 제재를 읽을 때 유리한 배경 지식이랄까요? 특정 어휘, 예를 들면 경제 지문에서는 환율이나 금리나 편익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에 좀 더 집중해서 학습을 하고, 이런 걸 또 배경 지식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막 다른 걸 통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고, 이런 학습에 대해서 우선 질문 한번 드리고 싶고, 이런 거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특정 제재에 대해서 나는 경제 지문 읽을 때는 기출 문제에서 지금 이러이러했으니 경제 지문은 이런 걸 좀 더 주의 있게 봐야 돼. 혹은 법 지문은 이런 것들, 예시 사례를 통해서 또 설명하니까 이런 것들, 이런 글의 구조 흐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이런 또 교습들도 있거든요. 결국에 저 이 두 가지에 대해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을 따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런 학습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효율성이죠, 효율성. 수능 경제 지문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경제 지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 지문을 읽어내기 위해서 경제학과 관련된 많은 배경 지식을 공부해 둔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어차피 공부니까 나쁘진 않을 텐데
만약에 모든 나머지 과목들은 거의 다 완벽한 상태고 네. 수능 국어 독서만이 문제다.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된다. 그럼 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일 수 있죠. 근데 보편적인 학생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런 배경식보다는 차라리 경제라면 이때까지 나왔던 경제 기출 문제 안에 있는 내용들, 평가원의 경제지문 안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의 EBS 교재 안에 있는 경제지문의 내용들, 그 정도를 제대로 지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리해 둔다면 아마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네. 두 번째 질문은 제재별로 나름대로의 유형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유형이 있어서 그 유형에 맞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지문 같은 경우는 틀이라는 게 있긴 있죠. 법이라는 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고 그럼 당연히 그 한두 문장으로 모든 케이스의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거니까 당연히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생길 거고 그게 법의 내용이에요. 그럼 법지문 자체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법이라는 게 당연히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니까 법지문도 구체적인 예시를 중심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법지문 그런 거지라고 염두에 두고 읽는 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과해져서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만 따져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전 그게 우려스러운 거지. 그렇게 그 각 지문의 특색을 가지고 예를 들어 경제 지문은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풀어야지라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약을 하면 사실 선생님이 지금 그 배경식 관련돼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출 문제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확실한 정리 그리고 올해 EBS에 나온 경제면 경제, 법이면 법 이것에 대한 어떤 좀 분야별로 모아서 정리하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해 충분합니다.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이렇게 제재별로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결국에 수능 국어를 읽는 거는 독해력, 어휘력 어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독해를 벗어나서 너무 이쪽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추가로 얻는 이런 제재별로 어떤 유형으로 글이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학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그걸 너무 신뢰하지 마라. 이런 얘기. 예외적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EBS가 요즘은 또 독서도 2지문씩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EBS 독서는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전 EBS 독서가 수능에 반영되는 것이 대단히 못마땅한 사람. 근데 뭐 반영이 된다. 좋습니다. 주로 이때까지 독서가 반영된 게요. 복합 지문에서요. 그러니까 가글과 나글이 겹쳐 있는 지문을 주로 수능에선 한 지문으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복합 지문을 반영하는 것이 출제자들에게도 훨씬 더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글이 공통점은 있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의 글이잖아요. 그 다른 내용의 글을 한 지문으로 묶으려니까 이 만들어낸 글 자체가 수능에 나온 글 자체가 실제로 완결성이 대단히 떨어져요. 브레튼 우드 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역으로 보시면요. 그 브레튼 우드 체제의 근간이 되는 EBS 지문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빈틈을 메워가면서 이 지문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의미에서 EBS 독서를 공부하는 게 필수적이 됐어요. 그래서 뭐 결과야 어떻든 현상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는 꼭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요. EBS 독서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정확하게 읽고 반응하고 해야 된다. 그 대신 뭐 3번, 4번 이렇게 막 암기할 정도로 볼 필요는 전혀 없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반응하면서 읽어낼 수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이게 1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수능에서. 수능 독서 지문에서 주로 이제 1등급이 결정나잖아요. 근데 그 한 지문이 조금 완결성이 약간은 떨어져 보이는 지문이 나와요. 근데 그 지문을 깔끔하게 읽기 위해서는 EBS 독서 지문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다고 얘기한 건데 지금 뭐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말 수능 독서를 다 맡고 싶다라고 한다면 EBS 독서는 정말로 제가 보기엔 문학보다 더 중요한 교재가 돼버렸어요. 예. 아마 EBS 독서 지문 나왔을 텐데요. 이제 시중에 나왔을 텐데 여러분도 뭐 차분하게 하루에 한두 지문씩 읽으면요. 금방 읽어요. 책이 두꺼워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하나 반응해 가면서 그렇게 읽어내시고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개 정도 질문 드리고 네. 싶은 게 첫째로는 EBS 독서 문제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브레튼 우즈 체제가 EBS의 어떤 설명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이런 용어나 아니면 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뭐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저는. 지문을 읽었으면요. 문제 풀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 풀어야죠. 예, 문제를 풀고 지문이 제대로 읽혔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문 읽고 문제 푸시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 브레튼 우드 체제처럼 어떤 개념이 나온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느냐. 시간이 되면 그것도 뭐 아마 아예 가치 없는 일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문에 있는 내용 자체를 내가 100% 암기한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소화해낼 수 있었다 정도는 일단은 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학년 수능에서 뭐 변증법이라든지 그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뭐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제일 문제가 사실 환율 개념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여유가 되면 사실 저는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어라는 게 결국에는 텍스트를 수능까지 누적해서 읽는 게 그죠. 중요한데 그냥 그 과정 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음,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나쁘진 생각해요. 않아요. 예.